중국 차의 수출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사실은 뭐 거의 중단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의 그 수출 중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이 중동 시장이에요. 굉장히 큰 어떤 타격이 될 수가 있겠죠. 한국 전기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세계 5대 차에 우리나라 전기차들이 다 들어갔어요. 캐스포 일렉트릭이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 전비가 20에서 30% 높았던 겁니다. 무한 활용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문적인 기자단에서는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윤석정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에 대해서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이란 사태 여파로 주요 해상 운송로가 막히고요. 이 운송비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 제조업도 이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동 수출 비중이 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차량이 항구에 묶이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중동 리스크가 이 중국 전기차 산업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중국의 그 수출 중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거의 한 17%에 달합니다. 엄청 크네요, 진짜.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이 중동 시장이에요. 네, 중국의 그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내연차 포함해서 25년대 거기에 얼마 정도 수출했냐면 무려 140만 대 정도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한 74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UAE로 간 게 한 35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그 중동 지역이 엄청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걸프 협력 국가들 상대로 해서 사실은 이 중국 전기차를 비롯한 중국 차의 수출이 이제 두드러진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엄청난 게 큰 비중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사실은 뭐 거의 중단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2월 28일부터 그랬으니까 3월, 4월, 5월 달이라고 완전히 풀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개 분기 정도는 거의 뭐 수출이 거의 뭐 중단됐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전기차 회사 아니면은 중국의 그 자동차 회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어떤 타격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중동 지역의 어떤 비중이 높은 그 브랜드들이 사실은 있어요. 네. 이 니오 같은 경우는 사실 아부다비 투자청에서 투자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거기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에 UAE의 수출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UAE는 이제 전략적으로 거기다 투자를 함으로 해서 그 니오 자동차를 받아서 그걸 중동 지역에 자신들이 이제 뿌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에도 뿌리고 이런 생각으로 이제 니오랑 전략적인 어떤 협력 관계를 맺고서 했었는데 제일 큰 타격이 아무래도 니오 자동차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뭐 샤오펑과 지커 이런 차들 이런 브랜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샤오펑과 지커 같은 경우는 중국 브랜드들 중에서 약간 고급차에 속하잖아요. 원래 이쪽의 타겟은 유럽이었는데 유럽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견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안으로 사실은 중동 지역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해 있다. 그다음에 뭐 창안 자동차, 지리 BYD 등도 이제 뭐 이 중동 지역의 노출도가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상대적으로 큰 이제 타격을 받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좀 신흥 전기차 회사들 가령 뭐 니오라든지 지커라든지 샤오펑 같은 회사들이 아무래도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을 거다 단기적으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지금 이 중국 전기차 핫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사실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네. 사실은 뭐 중국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 전기차, 그러니까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차 회사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오일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바람에 사실은 지금 각국에서 전기차 붐이 불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분기에 YOY로 한 150% 성장을 했고요. 유럽 주요 7개국이 3월 달에 YOY로 거의 50% 성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흥국들이 78%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글로벌 사우스 주로 신흥국 쪽으로 나가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중국 전기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이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좀 타격을 받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커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중동 의존도가 한 몇 개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BYD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업체이지만 지난해 순이익이 19% 감소하면서 수익성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과 시장 포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BYD는 지금의 시장 지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어떤 지금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향후 최소한 한 짧게는 한 3, 4년, 길게는 한 10년까지 엄청난 구조조정 단계를 갖다가 밟아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라든지 중앙정부의 보조금들이 좀 다 끊기는 바람에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치킨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BYD 역시 거의 뭐 50%에 준하는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순이익 같은 경우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한 4에서 5% 정도 되는데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 수치인가라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사실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BYD라든지 중국 전기차 회사에 살아나려면은 이제 중국 시장은 거의 성숙 단계에 들어선 시장이니까 결국은 해외 진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차가 옛날에 내수 시장이 치중하다가 어느 순간에 등치가 커지면은 해외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게 해외 진출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어요. 일단 가장 큰 건 홈그라운드 이점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가령 뭐 글로벌 사우스에 이제 들어가는 몇 나라들을 빼놓고는 좀 큰 지역으로 가려고 하게 되면 가령 유럽 지역으로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헝가리라든지 튀르키예에 생산 거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남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멕시코라든지 브라질,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그 말레이시아 인구가 좀 많은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자체 현지 공장을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현지 공장을 지을 때 어때요? 맨 처음에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AES망 사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망을 갖다가 만드는 게 비교적 쉽죠. 중국이랑 이제 지근거리에 있으니까. 근데 유럽이라든지 남미는 어때요? 이쪽은 공급망 자체에서 새로 구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도전이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충분한 어떤 경쟁력을 가진 상태에서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충분히 보장되는 상태에서 이 현대 기아차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현대차가 했던 것처럼 네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괜찮은데 이 BYD 같은 경우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지만은 중국의 산업 뭐라고 할까 정책 자체가 그렇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막 추진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역량이 지금 BYD에 있을까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의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뭐 자체적으로 자금력이 굉장히 충분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식적인 부채보다도 10배 이상의 숨겨진 부채가 있다. 그러니까 가령 하도급 회사들한테 이 부품을 가져올 때 외상으로 가져오고 이걸 갖다가 한 뭐 9개월에서 1년짜리 어음을 주고서 옛날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하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 그걸 6개월로 단축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금 압박이 계속해서 가해질 거고 그러다 보면 뭐 돌려막기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채권 발행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자금 사정이 계속 악화되고 영업이익이 낮아지게 되면은 외채 발행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금리가 뛸 수밖에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지금 BYD가 꿈꾸는 어떤 글로벌 전략 자체가 이게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홈그라운드 이점이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쪽에 그 노동 규제 아니면 인건비 또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 규제 이런 걸 다 받으니까 지금처럼 그 어떻게 보게 되면 BYD가 그 내수 시장에서 이렇게 커왔던 방식 그대로 해외 시장에서 그게 가능할까라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모든 회사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이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회사들은 없잖아요. 계속 성장만 할 수는 없죠. 네, 성장통이라는 걸 다 앓기 마련인 거고 그 성장통을 갖다가 슬기롭게 극복하는 회사들은 이제 살아남아서 뭐 충분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거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그걸 갖다가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이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회사들한테는 글로벌 이제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개구리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본격적인 이제 경쟁의 장으로 뛰어나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많은 상처를 입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예. 그리고 혼다 코리아가 한국 진출 23년 만에 자동차 판매 사업 철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혼다차 은근히 많이 있는데 야, 네.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혼다가 이제 뭐 처음으로 이제 적자 기록한 거였죠. 네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거 여파 때문인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사업을 철수한다고 합니다. 네. 진짜 이 혼다가 결국 한국 시장에서 물러나게 된 이유 그리고 배경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동차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 즉 전동화에 대한 대비가 미진했다는 얘기죠. 이게 전부 다 혼다뿐만 아니라 닛산도 마찬가지고. 도요타는 그래도 이제 워낙 덩치가 있으니까 이제 뒤늦게 전동화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그 부분의 실패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내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08년인가요? 2008년에 수입차 10,000대 처음으로 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혼다 오토바이만 남기고 다 철수하는 거거든요. 왜 맞아요, 그러냐면 맞아요. 네. 이 국내 시장에는 원래 현대 기아차가 워낙 강하잖아요. 그다음에 프리미엄 시장은 또 유럽세가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국내 시장에서도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부터 해가지고 전기차들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다 코리아의 그 포지셔닝 자체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혼다가 그 들여오는 수입차는 일본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미국 오하이오에서 오거든요. 아 근데 지금 미국 달러 초강세잖아요. 가격 경쟁력이 이제 안 가격 되겠네요. 경쟁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오. 그리고 거기다가 뭐 전동화에도 그 실패를 했으니까 한국에서 경쟁할 만한 차종을 갖다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한국 철수의 이유고 그거보다 더 큰 이유 자체는 사실은 혼다뿐만이 아니라 혼다, 닛산, 폭스바겐 등등등 마찬가지입니다. 이 완성차 업체들의 기존 완성차 업체들,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의 가장 큰 캐시카우, 황금 어장이 어디였느냐? 그게 바로 중국이었어요. 중국이 이제 엄청나게 2020년대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난 발전을 하면서 2000년대부터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인구가 얼마입니까? 거기 자동차 시장이 얼마나 컸어요. 거기 완전히 노다지 시장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중국이 완전히 전기차로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아. 그러면서 내연차들이 안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가령 뭐 혼다라든지 아니면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닛산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전환을 빨리 서둘렀어야 되는데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고질적인 어떤 특히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좀 그런 게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전환에 좀 빠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연차하고 하이브리드에 이제 고집을 하다가 중국 시장에서 뭐 거의 참패를 당하다시피 하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엄청난 손실들이 쌓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시장에 이걸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가령 뭐 AS망도 유지를 해야죠. 뭐 이게 뭐 딜러망 자체도 유지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그 감당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실이 나는 부분들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접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동안 일본 내에서는 혼다와 닛산의 합병 두 회사 다 지금 엉망진창이니까 합병 얘기가 나왔는데 두 회사가 이제 고집을 부리면서 서로 간에 합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합쳐야지만 어떻게 살 길이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동화 시대에 대한 어떤 대응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전기차를 내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기존의 그 내연기관차에 배터리만 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 플랫폼 자체가 필요한 거고 공급망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건데 그런 재원조차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상당히 힘든 그러니까 변화에 빨리 대응하지 못하면은 결국엔 이렇게 된다는 그렇죠. 표본을 보여준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 전환을 갖다가 현대 기아차가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기차 전환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가령 뭐 테슬라라든지 순수 전기차 회사들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유럽의 OEM보다도 더 빠르게 전기차 전환을 이뤄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다가 또 내연기관차에도 강적이 있죠. 하이브리드라든지 내연차에도 그런 대로 어떤 강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두 부분을 갖다가 절명하게 지금 조합시켜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문제가 없는데 내연차라든지 하이브리드에만 올인했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가령 뭐 혼다, 닛산뿐만 아니라 폭스바겐도 뭐 인력 구조조정하고 그러잖아요. 그 전동화에 대한 어떤 실패, 그다음에 그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어떤 대비가 미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가운데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이 독일 아우토빌트 소형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BYD를 제치고요. 전 항목 1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네. 현대차가 이 소형 전기차 경쟁에서 BYD를 앞설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게 한국 전기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세계 올해의 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자동차 섹터의 오스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개가 있어요. 네. 북미 올해의 차, 유럽 올해의 차, 세계 올해의 차. 세계 올해의 차의 권위가 제일 높겠죠. 이게 30개국의 그 기자단이 모여요. 전문 그 자동차. 그래서 100여 명이 모여서 이걸 한두 시간 타보는 게 아닙니다. 계속 장기간 타보면서 여러 차 거기 올라온 후보들 차를 타보면서 비교 평가해서 그다음 비밀 투표를 해가지고 세계 올해의 차를 선정해요. 근데 22년부터 25년까지 이거 내연기관 차를 포함하는 겁니다. 세계 올해의 차에 우리나라 전기차들이 다 들어갔어요. 22년도에 아이오닉 5, 23년도에 아이오닉 6, 그다음에 24년도에 EV9, 25년도에 EV3. 그 정도로 한국의 기술력이 우승하다는 얘기고요. 캐스퍼 일렉트릭이 소형차 부분에서 1등을 했는데 여기 이제 경쟁 차종이 BYD 뭐 돌핀 서프 시트로엥 EC3라는 그 차종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잖아요. 뭐 자기네 이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고 뭐 중국 애들이 그런 자랑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캐스퍼 일렉트릭이 압도적인 전비를 자랑했습니다. 이 나머지 두 차에 비해서. 그러니까 킬로와트 아워당 한 6.71km를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들 비해서 그 전비가 20에서 30% 높았던 겁니다. 상당히 높네요. 네, 그러니까 실직 주행거리 역시 캐스퍼 일렉트릭은 308km를 갔는데 나머지 두 차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50km밖에는 못 갔고요. 두 번째로는 공간 효율성이 압도적이래요. 공간 효율성 점수에 8점을 받았어요. BYD 돌핀이나 다른 소형차들이 2점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뭐 2열의 슬라이딩 기능 그다음에 그 보조석에 완전히 폴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우수한 제동 성능과 주행 안정성. 100km로 달릴 때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다른 차들보다 한 3m 앞에 섰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주행 안정성도 워낙 그 뭐라고 할까요? 우수하고요. 이게 지금 캐스퍼 우리나라에 살려면 2년 기다려야 돼요. 와, 그렇게 대기 기간이 길어요. 네, 다 유럽으로 다 나가고 우리나라에 배정되는 물량이 적어서 그래서 지금 그 라인을 갖다 확충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세계 올해의 차라는 거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내연기관차 다 통틀어서 올해의 차를 뽑는 거예요. 거기서 22, 23, 24, 25년도까지 한국 전기차들이 다 올해의 차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기차의 뭐라고 할까 성능? 이 자체를 갖다가 우리나라만 과소평가하고 있지 전문적인 기자단에서는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